앞길 창창한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당장 이혼도장 찍어. 자신의 심부름을 하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어 누워있는 제 얼굴 위로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평소 제게 시기 질투를 느끼던 시누이는 속 시원하다는 듯 킥킥대며 비웃고 있었죠. 더 이상 남편에게 짐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찰나 쾅하고 병실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며 오열하고 있었죠. 도대체 그 짧은 10분 사이 이 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수예요. 34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넘었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했고 제 손으로 한 계단씩 쌓아 올린 커리어가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요란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다음날 발표할 기획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을 매달려 준비한 일이라 손끝으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도 절로 마음이 설렜어요. 남편 강민우는 그날도 야간 당직이라며 새벽이 다 되었어야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린 건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 김순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그 기분. 저는 결혼하고 3년 내내 그 감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순자가 다짜고짜 쏘아붙였습니다. 예, 너 지금 시댁으로 좀 와야겠다. 내가 우리 민우 몸보신하라고 큰돈 들여 보약을 지어왔는데 오늘부터 가져가서 먹여라.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보약은 내일 낮에 잠깐 들려서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 날선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깟 돈 좀 번다고 시험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니?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자라더니 윗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뭐라 대꾸하려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시누이 강수진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과 동기이기도 한 그녀는 백수인 자기 처지와 제 일을 늘 저울질하며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학창시절부터 저를 향한 질투를 숨기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윤지수 걔는 옛날부터 그런 식이었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일상이네요. 수진의 깐죽거리는 목소리가 귓속을 후벼 팠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입안이 바짝 말라붙었죠. 저는 이를 악물고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비가 너무 와서 차 몰고 나가기가 위험하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시끄러워. 1시간 안에 안 오면 내가 직접 민호한테 전화해서 네가 시애미를 어떻게 무시하고 사는지 낱낱이 일러바칠 줄 알아.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직장을 그만두라고 닥달했습니다. 내조와 임신에만 전념하라며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했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학병원에 총망받는 외과 의사였던 남편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들 앞에서 늘 입을 다물고 숨어버렸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이 마치 공평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저는 그날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어머니가 지금 보약 가지러 본가로 오라고 하시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 당신이 어머니한테 내일 가지러 가겠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면 안 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우는 귀찮다는 듯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 정신없어. 어머니가 부르시면 그냥 좀 다녀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지?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다녀오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멀리 서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죠. 전화기를 쥔 손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우산을 챙기고 차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끝부터 서늘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작동시켰는데도 앞유리에 들이치는 빗물을 다 닦아내지 못할 정도였죠.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보이는 도로는 마치 검은 강물처럼 일렁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움켜쥔 채 천천히 시댁에 있는 시 외곽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가슴속에서는 오만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늦은 밤 빗속을 뚫고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도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빗줄기처럼 머릿속을 사정없이 두드렸죠.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시외가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신호등의 노란 불빛만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검은 형체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드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덤프트럭 한 대가 신호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제 차의 운전석을 향해 그대로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할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귀를 찢는 듯한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제 몸이 사정없이 튕겨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빗물과 뒤섞여 사방으로 흩어졌죠.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저는 하반신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 멀리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도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온통 새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끝으로 낯선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죠. 저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야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달싹여 보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힘에 부쳤어요. 그렇게 멍하니 누워있는데 흰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윤지수 씨, 정신이 드세요?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며칠 동안 사경을 헤매셨는데 이렇게 깨어나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물었습니다. 제 몸이 왜 이렇게 무겁죠? 다리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선생님, 제 다리가 왜 이래요?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차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사고 충격으로 척추신경이 심하게 다치셨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다시 쓰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어요. 분명 제 두 다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아무리 발끝을 움직이려 했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몸이 아닌 남의 몸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다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저는 두 손으로 허벅지를 마구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세게 때렸는데도 다리에서는 정말 아무런 느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죠. 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5년 동안 한 계단씩 쌓아 올린 제 인생이 그 폭우 쏟아지던 밤 교차로에서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병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토록 위급했던 일주일 동안 남편 민우는 단 한 번도 제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사고 당일에도 수술이 바빠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다더군요. 아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데 그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철저히 방치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겨우 집어들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그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환자가 많아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차가운 한 줄이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홀로 견디고 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분주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형사 2명이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강력반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들은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나이가 지긋한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지수 씨?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날 사고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사고 직전에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신 게 맞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보약을 가져가라고 하셔서 본가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사고잖아요. 형사는 옆에 앉은 동료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층 더 신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단순한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주한 트럭 기사를 어제 은신처에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형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 기사가 자백하기를 자기는 그냥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큰 돈을 받고 윤지수 씨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기록도 확인했고요. 지금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그 거대한 트럭이 우연히 달려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대체 저를 죽이려고 돈까지 줬다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큰 원한을 산 적이 없어요. 형사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계좌 기록과 통화 내역을 다 뒤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배우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형사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끊임없이 맴돌았죠. 그날 밤 그 폭우 속에서 굳이 저를 불러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그렇게 사정했는데도 끝끝내 1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윽박지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마 하는 그 마음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사람을 사서 트럭을 몰게 했다는 건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노려보며 그 끔찍한 가능성을 곱씹고 또 곱씹었죠.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들어왔고 제 두 다리는 여전히 차가운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한참이나 흘렸어요. 형사들이 다녀간 다음날 오후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죽이려 했는지 그 끔찍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김순자와 시누이 강수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구겨진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죠.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얼굴 위로 그 종이 뭉치를 휙 집어던졌어요. 예, 정신 차렸으면 이거나 똑똑히 봐. 이혼 서류다. 우리 민우 앞길 창창한데 너 같은 병신이 평생 발목 잡고 늘어질 생각 하지 말고 당장 도장 찍고 깨끗하게 꺼져. 종이가 제 뺨을 스치고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그날 밤 어머니가 부르지 않았어도 저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이혼 서류를 던지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게 왜 내 탓이야? 운전 똑바로 못한 니년 잘못이지. 어디서 시어미한테 책임을 떠넘겨? 근본 없는 것이 끝까지 못된 버르장머리만 남았구나. 옆에 서 있던 수진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누워있는 제 비참한 모습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차가 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머, 우리 잘 나가던 새언니 꼴이 말이 아니네. 그렇게 콧대 높던 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 사진 두고두고 봐야겠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하반신을 쓸 수 없으니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어요. 그 무력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눈가에 차올랐죠. 아가씨,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닌 동기로서, 한 집안 식구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요? 양심? 그런 거 너한테나 찾아. 나는 옛날부터 너 잘난 척하는 거 꼴보기 싫었어. 이제 네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두 사람이 저를 짓밟으며 악담을 퍼붓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여러 사람의 다급한 발소리가 우당탕 들려왔어요.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더니 정복을 입은 형사 여럿이 안으로 들이닥쳤죠. 어제 저를 찾아왔던 그 나이 지긋한 형사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는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곧장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트럭기사 진술과 계좌 송금 내역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며느리 윤지수 씨에 대한 살인교사 및 뺑소니 청부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기세 등등하던 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했다고? 살인교사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형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트럭기사가 이미 다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거액을 건네며 며느리를 처리해달라고 청구한 사실, 통장 기록까지 전부 나왔어요. 변명은 경찰서에 가서 하시죠. 차가운 쇠수갑이 순자의 손목을 채우는 순간 그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아냐고? 이거 당장 풀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다 거짓말이라고.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순자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는 그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서늘한 눈빛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날 밤 폭우 속에서 저를 불러낸 사람도, 헤드라이트를 끈 트럭을 보낸 사람도 바로 시어머니였던 겁니다. 며느리가 미워서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사서 저를 죽이려 한 거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비웃던 그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지는 끌려가는 제 엄마를 향해 두 손을 뻗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엄마 어떡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형사님, 우리 엄마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놔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형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를 데리고 그대로 병실을 빠져나갔죠. 혼자 남겨진 수지는 한참을 그 다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저를 한번 매섭게 노려보더니 황급히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저 혼자만 남았어요. 바닥에는 순자가 던지고 간 이혼 서류가 구겨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돋아나기 시작했죠.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노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앞으로 저에게 닥쳐올 길고 외로운 싸움을 어렴풋이 직감했어요. 시어머니가 체포된 그날 밤, 수지는 곧장 오빠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죠. 병원 복도에서 수지는 당직을 서던 민우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물까지 짜내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가여운 동생의 얼굴이었죠. 오빠, 큰일 났어. 엄마가 경찰한테 잡혀갔어. 글쎄 새언니가 다 꾸민 짓이래. 새언니가 옛날부터 밖에서 딴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친정으로 우리 집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렸다잖아. 민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잡혀가? 지수가 재산을 빼돌렸다니 그게 사실이야? 수지는 오빠의 팔을 붙잡고 더욱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사실이고 말고 엄마가 그걸 알고 따지다가 홧김에 실수를 좀 하신 거야. 다세언니가 먼저 우리 집안을 박살내려고 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엄마는 그냥 피해자야. 오빠가 엄마를 살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완전히 끝장난다고.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을 채운 건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뿐이었죠. 어머니가 살인을 사주한 범죄자라는 사실보다 병원 안에 그 소문이 퍼질 것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평소에도 골치 아픈 갈등을 끔찍이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라 여겼겠죠. 결국 민우는 동생의 새빨간 거짓말에
기꺼이 한 배를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민우가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여보, 이제 왔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사람을 보내서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지? 하지만 민우는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봤어요. 지수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일은 다 너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들었어. 여기 변호사 모셔왔으니까 어머니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랑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나는 당신밖에 모르고 살았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수진이가 그래? 그의 말을 믿는 거야? 민우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더니 침대 위로 휙 던졌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눈에 봐도 교묘하게 짜집기한 가짜였습니다. 발뺌하지 마. 증거가 이렇게 다 있는데. 너 순순히 어머니 합의금 내놓지 않으면 이 사진들 언론에다 뿌릴 거야. 네 친정엄마 백반집 단골들한테도 보여줄 거고. 그 식당 내 손으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하나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평생 고생만 하신 친정엄마의 식당까지 짓밟겠다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짜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된 거잖아. 당신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은 그런 어머니를 감싸고 오히려 나를 협박해? 민우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데려온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고는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감옥에 갔고 남편은 등을 돌렸고 시누이는 저를 누명 속에 가뒀습니다. 병원비마저 끊겨 퇴원을 강요당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밤 어두운 병실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마저 들 만큼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렇게 생의 의지마저 꺾여가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병실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의아해하는 사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낯선 남자 한 명이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경계심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남자는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트럭을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누나를 살린 게 바로 접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니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데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건드렸죠. 남자는 들고 온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통에서 손을 놓쳐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제 동생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이 사진,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건 제 동생이에요. 어릴 때 잃어버린 제 동생 도영이라고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그 종이를 읽어 내려가던 저는 그만 손에서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누나, 나야, 도영이. 그날 시장에서 누나 손 놓치고 평생 누나만 찾아다녔어. 이제야 누나를 찾았는데 누나가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저는 떨리는 두 팔을 뻗어 도영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버린 그 순간 잃어버렸던 동생이 제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난 도영은 제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무섭도록 단단했습니다. 누나, 내가 다 알아봤어. 누나를 이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인간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지금 사설담종으로 일하고 있어. 내가 누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줄게. 저 인간들 죄 내 손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끄집어낼 거야. 도영의 단단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새까맣게 죽어있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났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마주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영을 만난 다음 날 저는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습니다. 도영과 친정엄마가 함께 마련해둔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이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몸을 숨기기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정엄마는 휠체어에 앉은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휴,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니? 멀쩡하던 우리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 집안에 시집 보낸 이 애미가 죄인이다. 다 이 엄마 잘못이야.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안 죽고 이렇게 살아있잖아. 게다가 잃어버렸던 도영이까지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이제 셋이 다시 모였잖아. 그러니까 울지 마, 응? 엄마는 그 말에 더 서럽게 우셨어요. 평생 백반집을 홀로 끓이며 억척스럽게 저를 키워낸 분이었죠. 그런 엄마 앞에서 저는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두 발로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도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탐정사무소 동료들과 옛 강력계 형사 선배들까지 총동원했죠. 남편 민우의 병원과 시누이 수진의 뒤를 은밀하게 캐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대로 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감각도 없는 두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비오듯 땀이 흘렀어요. 온몸의 뼈마디가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굳어버린 채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어요. 재활센터까지 저를 등에 업고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동생의 등에 엎여 있을 때면 잃어버린 세월이 한꺼번에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평생 누나 곁에 있을 테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아니야, 도영아. 나는 빨리 일어나야 돼. 휠체어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기만 했던 지난날이 너무 후회가 돼. 이제는 내 두 발로 서서 내 손으로 그 인간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우리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정을 쌓아갔어요. 잃어버렸던 수십 년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이요. 재활이 이어지는 동안 도영의 수사망에 하나둘 결정적인 증거가 걸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도영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수진이 그 여자 말이야. 옛날에 다니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다가 쫓겨났더라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오빠인 민우 돈에까지 몰래 손을 댔어. 증거를 다 확보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그런 짓을 하고 다녔구나. 그러니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거야. 자기 처지가 구질구질하니까 멀쩡히 살아가는 내가 그렇게 미웠던 거지. 도영은 또 다른 설유를 꺼내들었어요. 민우 그 인간도 만만치 않아. 제약회사 영업사원들한테 주기적으로 뒷돈을 받아서 차명계좌에 쌓아뒀더라고. 게다가 자기가 할 수술을 후배 의사들한테 몰래 떠넘기기까지 했어. 환자들 목숨 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점잖고 번듯한 척하던 사람이 뒤로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영이 가져온 자료들을 날짜별로, 사건별로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 하나하나가 민우의 의사 인생과 수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이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확실하게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매달린 재활과 복수를 향한 독한 집념이 더해진 어느 날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던 제 발가락 끝에 아주 미세한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영아, 엄마, 이것 좀 봐.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 느낌이 와. 정말이야. 엄마와 도영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 발끝을 들여다보던 두 사람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래, 움직인다. 우리 지수 발가락이 움직여. 하늘이 우리 딸을 버리지 않으셨어. 아휴, 고마워라.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독하게 매달렸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세하게 돌아오던 감각은 조금씩 다리 위쪽으로 번져갔고 마침내 무릎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워커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들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죠. 그리고 또 한 발. 그렇게 저는 제 힘으로 몇 걸음을 걸어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와 도영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누나, 해냈어. 누나가 걸었어. 정말 대단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도 워커를 붙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다시 걷게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 두 발로 서서 저를 짓밟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자 저는 마침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도영과 함께 치밀하게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를 챙겼어요. 민우의 불법 뒷돈과 대리수술 기록, 수진의 횡령 자료까지 빠짐없이 정리한 봉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과 대학병원 감사실, 그리고 경찰서 경제팀 앞으로 보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어요. 키보드 위에 올린 제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우체통에 넣고 돌아서는 길에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시간은 이제 끝이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곧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익명의 투서가 발송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남편 민우가 일하던 대학병원 로비에 경찰들이 들이닥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가 저지른 불법 뒷돈 수수와 대리수술 혐의가 뉴스특보로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총망받던 외과 의사의 충격적인 두 얼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류 상자가 줄줄이 병원 밖으로 실려 나가는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병원 이사회는 곧장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우를 그 자리에서 쫓아냈죠.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엘리트 의사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추락한 겁니다. 뉴스 화면에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병원 비상구로 황급히 도망치는 민우의 모습이 잡혔어요.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허둥대는 그 꼴이 제 눈에는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그 사람이 저를 향해 가짜 사진을 던지며 협박하던 모습이 떠올라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같은 시각 수진에게도 칼날이 향했습니다. 경찰서 경제팀의 내사를 받게 된 수진은 과거의 횡령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수시로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경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하니 묵은 채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도영과 함께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차를 한 잔 마셨어요. 누나,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졌어. 감옥에 있는 시어머니 재판 비용도 못 댈 정도로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대. 그렇게 으스대더니 꼴 좋아. 그래, 돈이 떨어지면 사람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지. 두고 봐 도영아. 저 둘이 곧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테니까. 한 배를 탔어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서로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사람이야.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시댁의 자금줄이 바닥나자 민우와 수지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를 그렇게 키웠다며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도영의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어머니 재판 비용 한 푼 보태지 않는다며 서로 삿대질을 했다더군요. 한 배를 탔던 남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버린 겁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손을 잡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해 갔습니다. 이제는 도영의 부축 없이도 지팡이 하나만 짚으면 혼자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 휠체어에 앉아 절망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골목을 한 바퀴씩 천천히 걸으며 저는 제 두 다리에 다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전에 제 능력을 높이 사주셨던 마케팅 회사 대표님이었죠. 윤지수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몸은 좀 어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윤지수 씨 손길이 꼭 필요한 큰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집에서 할 수 있게 다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어요? 윤지수 씨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저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제 커리어가 다시 제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을게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본 키보드의 감촉이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반가웠죠.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동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 계단씩 잃어버렸던 제 자리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녁이면 친정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영의 너스레에 까르르 웃고 엄마가 떠준 국 한 그릇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얼마만이니? 이 어미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지수 다시 일도 하고 잃어버렸던 도영이도 이렇게 곁에 있고 이만하면 됐지. 그럼. 엄마, 나도 그래.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예전엔 진짜 몰랐어.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살자. 저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완벽한 가족의 행복을 처음으로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죗값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도영아, 아직 안 끝났어. 저들이 받을 벌은 이게 다가 아니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받아낼 거야. 알아, 누나.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수진이 그 여자가 요즘 좀 이상해. 모든 걸 잃고 궁지에 물리니까 이게 누군가 짠 계획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아. 사람을 써서 우리가 어디 숨어 있는지 미친 듯이 캐고 다닌대. 그 말에 저는 잠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위치를 알아낸 거야? 아직 우리 집은 못 찾은 것 같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진이가 이미 위치를 다 아는 엄마 식당 근처에서 며칠째 잠복하고 있다는 거야.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서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 그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대.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도영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살피다가 조용히 커튼을 쳤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우리 집을 음탐하게 염탐하는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린거리고 있었죠. 누나, 조심해야 돼. 도끼 품은 수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 같아. 며칠 안에 분명히 무슨 일을 저지를 거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저는 굳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그림자를 노려보는 제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저들의 마지막 발악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영의 경고가 있은 지 이틀 뒤였어요.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죠. 저는 까닭모를 불안해 손톱만 잡고 매만졌습니다. 밤이 깊어 식당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손님이 모두 빠져나간 가게에는 친정엄마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음날 제게 갖다 줄 반찬을 정성스레 통에 담고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식당 주위를 그림자처럼 맴돌며 잠복하던 수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사람이 다 빠져나간 늦은 밤, 수진이 가게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수진은 주방에서 짐을 정리하던 엄마에게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통의 뚜껑을 거칠게 열었어요. 그러더니 식당 곳곳에 인화물질을 미친 듯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냄새가 순식간에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바닥에 쓰러진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마침 엄마의 호출을 받고 식당에 도착한 저는 그 끔찍한 광경에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끙끙 앓는 엄마와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광기에 찬 눈으로 거칠게 헐떡이는 수진이 눈에 들어왔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만둬요. 수진은 핏발선 눈으로 저를 천천히 노려봤어요. 입꼬리가 일그러진 그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죠. 어깨를 들썩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윤지수, 다 너 때문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통째로 박살났어. 오빠 병원도 끝장났고 내 인생도 다 끝났다고. 너도 나처럼 가장 소중한 걸 잃어봐야지.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수지는 라이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당장이라도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했어요. 저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조심스레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진정해요, 아가씨. 우리 엄마는 아무 죄 없는 분이에요. 나한테 화가 났으면 나한테 풀어요. 제발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수지는 제 말을 비웃듯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어요. 닥쳐. 당장 경찰에 걸어놓은 고소 다 취하해. 안 그러면 네 친정엄마도 너처럼 만들어줄 거야. 평생 휠체어 타고 굴러다니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준다고. 너희 모녀 둘 다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어.
그 패륜적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그 자리에 내던지고 수진의 다리라도 붙잡으려 온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어요. 열려있던 식당 뒷문 틈새로 낯익은 남자의 떨리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언론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남편 민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민우는 자신마저 파멸하자 이성을 잃은 동생이 더 큰 사고를 쳐서 제 형량과 책임까지 늘어날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대요. 그래서 몰래 수진의 뒤를 밟았고 하필 이 끔찍한 방화 협박 현장을 어둠 속에서 고스란히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지수 너 아직도 모르지? 나한테 불륜 누명 씌운 거 전부 내가 꾸민 거야. 그 사진들 다 내가 만든 가짜라고. 우리 엄마가 트럭 기사한테 돈 줘서 너 죽이라고 시킨 것도 나 알고 있었어. 어때? 이제 좀 알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식당 밖에서 숨죽여 듣고 있던 민우의 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감싸고 돌던 어머니와 동생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그저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수지는 광란에 완전히 휩싸여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더니 기어이 불붙은 라이터를 바닥을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바로 그 찰나였어요. 근처에 매복해 있던 도영이 식당 앞문을 박차고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든 도영은 수진의 손목을 거머쥐고 비트로 꺾었어요. 라이터가 수진의 손에서 튕겨나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사람 목숨을 뭐로 보고? 어디서 우리 누나랑 어머니를 건드려? 죽고 싶어 환장했어? 도영의 강한 일격에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그대로 나뒹굴었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았어요. 엄마에게 기어가 떨리는 두 손으로 엄마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우리 딸. 이 어미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무사하니 그걸로 됐어. 울지 마. 응? 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 치는 수진과 벌벌 떠는 저 사이에서 식당 밖의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그 사람은 고통에 찬 비명을 토해냈죠.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어머니가, 수진이 네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사람도 아니지. 지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민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심쿵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점잖고 번듯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엄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매캐한 인화물질 냄새가 여전히 가게 안에 가득했지만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어요. 도영의 빠른 판단과 몸놀림 덕분에 끔찍한 참사를 간신히 막아낸 겁니다. 저는 엄마를 꼭 끌어안은 채 광기에 사로잡혔던 수진과 무너져 내린 민우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게 저를 짓밟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환한 빛 속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방화 미수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어요. 극심한 충격과 환멸에 사로잡힌 민우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피 생활을 깨끗이 포기하고 곧장 제 발로 경찰서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신의 비리 혐의를 모두 자수하는 동시에 여동생 수진의 방화 미수와 협박 혐의를 제 손으로 직접 고발했죠. 친오빠의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고 도영이 미리 식당 안에 설치해둔 고화질 카메라의 녹화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진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긴급 출동한 경찰들에게 양팔을 결박당한 채 끌려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도영과 함께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민우가 면회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초췌한 몰골로 면회실에 나타난 민우는 유리병 너머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온전한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지수야, 너 어떻게 서 있어? 평생 휠체어 타야 한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우는 유리벽에 손을 짚은 채 회한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머니랑 수진이 말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민우는 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한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우, 그 눈물 거둬. 그건 나한테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네 자신이 불쌍해서 흘리는 비참한 자기 연민일 뿐이지. 나는 그딴 눈물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민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변명도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이혼 판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면회실 유리창에 차갑게 가져다 댔습니다. 잘 봐. 우리는 이제 완전히 남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평생 그 지옥 같은 죄책감 속에서 천천히 썩어가. 그게 네가 받아야 될 벌이니까. 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민우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묵은 채증이 봄눈 녹듯 깨끗이 씻겨 내려갔어요. 이후 열린 재판에서 모든 죄인은 마땅한 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 순자는 사람을 사서 며느리를 죽이려 한 죄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우이 수진 역시 방화미수와 협박 혐의가 더해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녀는 나란히 같은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 민우는 의사면허가 영구히 취소되었어요. 짧은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다시는 의료계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곳저곳 일용직을 전전하는 폐인이 되어 완벽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댁 일가가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처박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과정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영과 함께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지팡이조차 필요 없을 만큼 몸을 회복했어요. 하반신 기능의 90% 이상이 돌아오면서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은 겁니다. 한때 평생 휠체어에 갇혀 지낼 뻔했던 제가 이제는 두 발로 활기차게 걸어 다닌다는 게 가끔은 꿈만 같았어요. 재택근무로 탁월한 성과를 증명해낸 저는 회사 대표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케팅 총괄 팀장으로 정식 복직하게 된 거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커리어의 화려한 정점에 마침내 다시 올라선 겁니다. 도영도 어두웠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어요. 사건을 해결하며 보여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번듯한 사무실을 갖춘 민간 조사회사의 대표로 우뚝 섰죠. 든든한 청년 기업가로 성장한 동생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의 작은 백반집도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기구한 사연과 깊은 음식 맛이 단골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가 유명해진 겁니다. 엄마는 번화가에 크고 깔끔한 식당으로 가게를 옮겼고 매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새로 단장한 엄마의 식당 문을 일찍 닫고 우리 세 식구는 근처 큰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제 옆에서 보폭을 맞춰 걷던 도영이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누나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 놓고 장가 갈 수 있겠다. 좋은 사람 있으면 누나가 좀 소개해줘. 그래, 우리 도영이 장가 가는 거 꼭 봐야지. 엄마, 우리 도영이 신부감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엄마는 그런 도영의 등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우리 아들, 이렇게 든든하게 커줘서 고맙다.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이 어미는 이제 정말 여한이 없어. 길을 걷다 저는 우연히 휠체어 전용 경사로를 마주쳤어요. 한때 평생 저 위에 갇혀 지낼 뻔했던 끔찍한 절망의 기억이 잠시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이내 미련 없이 고개를 저어 그 기억을 훌훌 털어냈습니다. 이제 그건 다 지나간 옛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악의 무리들은 지금쯤 차가운 교도소 바닥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남은 생을 갉아먹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진정으로 아끼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가장 찬란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한 차례 모진 폭풍우가 제 삶을 송두리째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 참혹했던 고통의 시간은 결국 저를 더 강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엄마와 도영의 어깨를 살며시 기댔어요. 서로의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부신 햇살을 향해 앞으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두 다리마저 잃은 채 깊은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수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과 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피를 토하는 노력 끝에 다시 두 발로 일어섰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짓밟았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가장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윤지수가 흘린 눈물과 견뎌낸 시련이 보는 내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지 않으셨나요? 끝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윤지수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